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중국 장쑤성 난징시에 살고 있던 70세 노인 라우리 씨는 과거 전쟁터에서 수십 년간 군의관으로 활약한 참전용사였습니다. 10년 전에 군대를 전역했는데 그 이후로도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자식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그는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을 했고요.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 거리를 청소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2012년 9월 15일 이른 아침, 라우리 씨가 그날은 한 상가 푸드코트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함께 일하던 동료 왕 씨가 투덜거렸죠. 아이고 이거 봐. 많기도 해라. 어디서 버렸는지 진짜 고기를 너무 지저분하게 내놨어. 무슨 치킨 너겟 같은 게 케찹이랑 엉켜가지고 손에도 다 묻고 엉망이야. 이 정도면 좀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화가 난 동료가 툭 내려놓은 그 쓰레기 봉투가 꽤 묵직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봉지 입구에서부터 막 케첩이 덕지덕지 지저분하게 묻어 있었죠. 두 사람은 이걸 이렇게 버린 가게를 좀 확인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봉투를 열게 됐는데요. 그 안에는 튀겨진 고기 덩어리들이 가득했죠. 그런데 순간 라우리 씨가 다소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튀김 옷이 너덜너덜 벗겨진 고기 단면이 눈에 들어왔는데 이게 일반적인 닭고기가 아니더라고요. 그 질감과 색깔이 묘하게 낯익은 느낌이랄까요? 과거 라우리 씨는 군 복무하던 시절에 포탄에 맞아서 찢겨진 인체 조직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는 포탄의 열기로 익어버린 살점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 고기 조각이 마치 그 허벅지 살점과 너무도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도시 한복판에서 조리된 인육이 버려졌을까 싶었어요.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죠. 그는 경찰에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의문의 고기 덩어리들을 경찰이 모두 수거했고 정밀 감정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죠. 튀겨진 치킨 너겟이라고 생각했던 그 조각들이 인간의 살점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즉각 난징시 경찰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강력반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고 수사팀은 푸드코트 일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 하수도까지 전부 조사했어요. 그러자 곳곳에서 조각들이 쏟아집니다. 장기와 피부 조직을 비롯해서 여성의 잘린 성기, 손가락까지 수백 개에 이르러요. 이게 대부분 튀겨진 상태로 케첩이 묻어 있었고요. 또 그 와중에 얼렸다가 해동한 흔적도 보입니다. 뒤이어 심도 있는 DNA 분석, 그리고 부검을 진행한 결과 시신 조각들이 모두 한 사람 것으로 판명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키 165cm, 마른 체격을 가진 20대 초반 여성으로 추정이 되었죠. 이 시신을 토막낼 때 칼과 톱을 이용한 것 같아요. 근데 절단면이 눈에 띄게 거칠더라고요. 즉 범인이 해부학적인 지식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죠. 일단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죽은 피해자가 그래서 누군지 그걸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벽에 부딪히고 말죠. 최근 1년간 이 난징시에서 20대 여성의 실종 신고 자체가 전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범위를 넓혀서 지난 3년간 실종된 20, 30대 여성 60명을 전수조사했고요. 또 가족들과 DNA까지 대조를 하게 되는데 일치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급기야 상하이와 안우이성까지 확인을 다 하는데 성과가 없어요. 이쯤 되니까 오히려 이 피해자가 가족과 꽤 오랜 시간 단절이 돼서 살아왔다는 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종 신고조차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유흥업소, 노래방, 인력 파견업체, 심지어 가출 청소년 보호시설까지 범위를 넓히게 돼요. 근데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별 수 없이 경찰은 범인을 추적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돌리게 됩니다.
우선 시신이 발견된 이 푸드코트에는 약 40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야시장과 더불어서 늦게까지 운영하는 식당들이 밀집하던 곳이에요. 새벽까지 수많은 인파가 오고 가고 있었죠. 그만큼 경찰 입장에서는 범인을 특정하기가 여간 쉽지 않아요. 너무도 이게 많은 사람이 돌아다니니까요. 그래서 경찰도 크게 마음을 먹고 영상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꼼꼼하게 확인하던 그때 한 남성이 반복적으로 포착되는 걸 감지합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이 CCTV 사각지대 주변에서 검은 우비를 입고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채 손에 비닐봉지를 든 남성이 몇 번씩 지속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화질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얼굴 식별이 어려웠거든요. 경찰이 이걸 막 정말 0.1초 단위로 프레임을 끊어가면서 분석을 했죠.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끝에 범인이 키 170cm 정도의 왼손잡이고 걸음걸이가 빠른 편이고 약간 허리가 굽어져 있다라는 특징을 발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만으로 용의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키랑 왼손잡이, 걸음걸이, 허리 굽은 정도로 어떻게 사람을 찾아내냐고요. 바로 이때쯤 과학수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쓰레기 비닐 봉지 안쪽에서 땀에 젖은 지문 하나가 발견됐대요. 그래서 즉각 이걸로 난징시를 포함해서 이 장수성 전체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를 시작하는데 와, 이것도 없어요. 일치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즉 전과자는 아닌 듯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이 다음으로 수사는 더 정교해집니다. 경찰은 피부 조직에 남아있는 결빙 흔적, 그러니까 얼렸다가 녹은 그 흔적, 또 살점에서 수분이 감소된 양, 튀김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수축하는 패턴 등등을 아주 정밀 분석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결과에 도달하게 되죠. 이 시신이 일정 기간 냉동 보관된 후에 해동을 해서 조리된 것까지 이걸 확인한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럼 시신이에요. 그건 일반 가정용 냉장고로는 규모로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즉 업체에서 사용하는 냉동고가 필요했겠죠, 범인은. 즉각 경찰이 난징시에 있는 가전 매장, 온라인 플랫폼, 중고거래업까지 최근 1년간 업소용 냉동고 구매한 이력을 다 조사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난징이라는 곳이 장수성에서도 최대 전자상거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수천 대 냉동고가 거래돼요. 온라인 거래는 실명 추적이 또 힘들고 중고 거래는 현금으로 직거래를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흔적이 나오질 않았죠. 사실 수사팀이 하루에 평균 20시간씩 수사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달이 지나도록 범인은 고사하고 지금 피해자의 신원도 몰라, 어떻게 유기했는지 경로도 몰라, 유인을 한 방식도 몰라, 그 어떤 것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하염없이 지나가서 1년 8개월이 지나버렸고요. 경찰 또한 거의 포기 상태이던 어느 날 2014년 7월 20일입니다. 사건이 극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죠. 장수성 옌청시에 살고 있던 한 노부부가 자신의 딸과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실종 신고를 한 거예요. 그들의 딸은 21살 허칭칭이었죠. 허칭칭은 고등학교 졸업을 한 후 취업을 하고자 난징으로 상경을 했습니다. 키가 좀 크고 단정한 외모에 독립심이 강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딸이 도시에 와서도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었죠. 식당, 편의점, 상가 알바까지 죽어라 일을 했는데 워낙 난징시가 이제 물가가 높다 보니까 월세까지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결국 고심하던 그녀가 선택하게 된 게 유흥업소였습니다. 이때 가족과 친구한테는 나 고급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을 한다 라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그렇게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니까 꽤 돈이 잘 벌렸죠? 어느 순간부터 허칭칭이 명품 가방, 명품 옷으로 온몸을 치장했고요. 지갑을 열어보면 막 현금 다발이 들어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부모한테 연락하는 빈도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하물며 몇 달씩 소식이 끊기는 일도 있었고요. 그렇게 거의 2년이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였는데 2014년 7월 부모가 돌연 미납 통지서 하나를 받게 돼요. 딸의 집세가 거의 2년째 밀려있다라는 고지서였죠. 급히 딸한테 전화했지만 이미 핸드폰조차 요급 미남으로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부모가 딸이 살던 난징시 아파트에 달려가요. 문을 여는 순간 쾌쾌한 먼지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여기 사람이 살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는 딸의 흔적을 찾으려고 방을 막 뒤졌고요. 그러던 중에 책상 서랍 뒤편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허칭칭 명의로 되어 있던 월급 통장인데 그 안에 한화로 1,800만 원 정도가 들어있어요. 상당한 거금이죠. 딸이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아놨나? 그런데 지난 2년간 한 번도 인출된 기록이 없습니다. 집도 비어있고 딸은 통장에서 돈을 한 번도 꺼내 쓰지도 않았고 부모는 뒤늦게 심각성을 깨닫고 실종 신고를 접수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경찰은 허칭칭의 나이, 또 신체 조건, 실종 시점을 파악한 후에 이거 혹시 그 2012년에 푸드코트에서 발견된 시신과 혹시 같은 사람 아니야? 곧장 가족과 DNA 대조를 하게 되죠. 그 결과는 일치. 끔찍한 조각으로 발견된 그 피해자가 이 노부부의 딸 허칭칭이었던 겁니다. 자, 이때부터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돼요. 경찰은 즉각 허칭칭의 직장과 또 주변 사람들 수소문했거든요. 이때 같은 술집에서 근무했던 여성 한 명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건넸죠. 사실 저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걔 남자친구가 엄청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매일같이 애를 막 때리고 그랬어요. 자, 뭔가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조폭이나 포주 이런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허칭칭의 남자친구는 중국 국유 교통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31살의 차오라는 남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유부남이었죠. 슬아의 딸을 하나 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허칭칭과 불륜 관계였다는 건데 경찰이 곧장 차오를 추적해냅니다. 그리고 통화 기록, 계좌 내역을 통해서 2012년 8월까지 허칭칭과 쭉 연락을 한 것까지 확인해요. 그렇게 차오를 체포를 했죠. 하지만 차오도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가 됐고 그리고 신문을 받는 내내 그때부터 입을 꾹 다물고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그런 차오에게 경찰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죠. 지문 검사 좀 합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서 비닐봉지에서 발견된 땀 묻은 지문, 그게 있었잖아요. 전과자랑을 일치하는 게 아니었고. 이게 그나마 경찰이 가지고 있던 결정적인 단서였어요. 그리고 차오의 지문을 얻어서 대조하자 결과가 100% 일치합니다. 이 앞에서 차오는 고개를 떨궜고 체념한 듯 입을 떼기 시작했죠. 우선 그는 난징의 명문대학교에서 교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공무원이던 아버지의 추천으로 국영기업에 입사를 했고요. 이후 초고속 승진 가도에 또 결혼까지 골인했어요. 그렇게 겉으로는 성실한 엘리트 직장인의 책임감 있던 가장이던 차오가 어느 날 아내가 임신을 한 이후부터 유독 늦게까지 야근을 즐기게 됩니다. 네, 정확히는 유흥업소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바로 거기서 허칭칭을 만난 거고요. 그는 허칭칭한테 완전히 매료됐어요. 외모도 예쁘고 좀 당당한 태도에 그녀가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술값을 마구 쏟아부었죠. 명품 가방과 옷을 선물한 건 기본이었고요. 나중에는 고급 아파트까지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칭칭이 시간이 갈수록 내연녀가 아니라 그의 아내 자리를 탐내기 시작합니다. 돈 많은 차오와 결혼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틈만 나면 차오한테 이혼을 하라고 독촉해요. 하지만 차오 입장에서는 자긴 지금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 오점을 남기기 싫거든요.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죠. 아내는 아내고 불륜녀는 그냥 불륜녀예요. 자,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허칭칭이 좀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너 내가 아내한테 다 폭로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도 끝이야. 이런 협박과 함께 또 자기의 어떤 죽음을 암시하거나 투신을 시도하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보이게 되죠. 그러자 차우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녀가 죽을까봐 불안한 게 아니라 얘가 정말 폭로하면 내가 유흥업소에 주구장창 간 것도 모자라서 불륜까지 저질렀다? 이게 만약 직장에 알려지면 바로 잘립니다. 결국 차오는 우리 관계 정리하자 라면서 허칭칭에게 합의금을 건네게 돼요. 2차례에 걸쳐 약 2억 8천만 원을 송금했죠. 하지만 허칭칭이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배신감 때문인지 아니면 돈을 더 뜯어내겠다는 생각인지 아예 이때부터 2억 8천만 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많은 현금을 내놔라 하면서 협박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2012년 8월 중순입니다. 돌연 허칭칭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 당시에 두 사람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서 연락도 좀 뜸할 때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나 발목 다쳤어. 우리 집에 좀 와줘. 그렇게 아침 10시 차오가 아파트에 도착해보니 허칭칭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 아침 식사를 같이 먹으면서 그 찰나의 평온함을 즐기게 돼요. 근데 분위기가 이렇게 좀 좋아지니까 허칭칭이 또 떼를 쓰기 시작했죠. 빨리 나한테 돈을 보내던지 아니면 이혼하고 나한테 오던지 선택해. 안 그러면 나 지금 당신 아내한테 전화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핸드폰 빼앗고 옥신각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우가 허칭칭을 제압하려고 몸 위로 올라타게 되는데 거의 이제 그녀가 꼼짝 못하는 그런 자세였어요. 근데 순간 차우가 그동안 눌러왔던 분노가 터져버린 거예요. 내연녀 주제에 돈과 이혼까지 요구해? 내가 할 만큼 했잖아. 하면서 갑자기 허칭칭의 목을 졸랐고 머지않아 그녀의 몸은 축 늘어졌습니다. 허칭칭의 숨이 완전히 끊어진 후에야 차우가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지? 하고 정신이 돌아와요. 근데 이미 허칭칭은 숨이 끊어졌어요. 그 순간의 결정 때문에 그는 살인마가 된 거죠. 그렇다면 내가 살인마? 여태 쌓아온 커리어, 가정 한순간에 잃게 될 거예요. 그는 잠시 자리에 주저앉아서 자수를 할지 도피를 할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정작 여기서 그가 선택한 건 다른 방법이었어요. 그는 바로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병가를 냈고요. 그날 오후 내내 수많은 쇼핑을 했습니다. 대형 냉동고를 샀고 마체테, 칼, 톱, 비닐랩, 시신 처리에 필요한 것들을 구매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허칭칭의 아파트로 돌아와서 해체 작업을 시작합니다. 일단 몸을 부위별로 잘라서 덩어리를 냉동고에 보관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이 집에 와요. 그것을 꺼내서 더 잘게 잘랐고 냉동고에 다시 넣어둡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집에 와가지고 조금씩 잘라서 넣어놓고 그렇게 2주에 걸쳐 시신을 해체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제 이걸 어떻게 버려야 하지? 그는 결국 음식물 쓰레기로 위장하기로 결정합니다. 튀김옷을 샀고 잘게 자른 조각에 튀김옷을 입혀서 하나하나 마치 치킨 너겟처럼 보이게 튀겨낸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 다시 케찹을 막 뿌려가지고 마치 길거리 음식이 버려진 마냥 위장을 한 겁니다. 이거 하루 이틀 걸리는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 아파트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차오를 보면 그냥 치킨 너겟을 정성 들여서 만드는 줄 알았겠죠. 이 와중에 가장 처리가 힘든 게 머리였어요. 이건 도저히 요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의 금고 안에 몰래 넣어둡니다. 사실 이것도 만약 나중에 발각이 되면 이 지인을 범인으로 몰 생각이었어요. 이후 차오는 일주일에 거쳐 새벽 시간을 틈타 시신을 조금씩 버렸죠. 냉동고는 중고거래로 처분을 했고요. 아파트에 남아있는 모든 흔적을 다 지웠어요. 허칭칭이 평소에도 가족과 연락이 워낙 뜸한 편이라 쉽사리 실종을 알아채지 못하게 뻔했죠.
지금 시신도 처리했고 증거도 없앴고 모든 게 완벽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자신의 행복한 삶으로 돌아가게 되죠. 아침에 출근하고 아내와 딸에게 평소보다 더 자상하게 굴었어요. 그렇게 1년 8개월이 지나서 안심하고 있던 어느 날 집에 경찰이 들이닥쳤고 차오는 군말 없이 체포행했던 겁니다. 한편 이 사건이 중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별칭이 하나 붙게 돼요. 치킨 맥너겟 시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 맥너겟, 그게 이제 연상이 되니까 그 이름이 이제 붙은 거예요. 보도가 나간 직후 중국 SNS를 중심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데 특히나 이걸 음식처럼 조리했다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 섬뜩하고 또 약간 혐오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주변에 길거리 음식조차 먹지 않겠다 얘기를 하고 그 일대에 강한 불안감이 퍼지게 되죠. 특히나 시신이 나온 푸드코트는 얼마나 타격이 컸겠어요. 매출 다 반토막 나고 시장 사람들 한탄하고 급기야 어떤 가게는 우리 가게는 사람 고기 안 씁니다 라는 문구를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재판이 남아있는데요. 2015년 3월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차오는 재판을 받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죠. 심지어 변호사와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때 변호사는 우발적인 살인을 강조하면서도 장기간 허칭칭한테 계속 협박당했고 또 돈도 줬는데 계속 이랬고 또 정신적으로 이 가해자가 극심한 압박을 받았다라는 점을 계속 내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사체를 이렇게 훼손한 건 너무 당황해서 그냥 은폐하기 위한 방법을 찾은 것뿐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시신을 조각내서 튀겼는데 그게 그냥 당황했으니 좀 이해해달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검찰도 정면으로 반박을 했죠. 냉동 보관하려고 냉동고 사두고 2주간 해체하고 그걸 다시 튀겨내고 조리하고 이 일련의 과정이 정말 당신 치밀한 계산 없이 가능한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전말은 차오의 입에서 나온 진술입니다. 근데 진실은 차오와 허칭칭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오의 진술에 의존한 전말이다 보니 정말 그가 그날 우발적으로 가서 허칭칭을 죽였고 그랬는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게다가 전 좀 이상했던 게 아니 사람을 이제 죽였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냉동고를 사러 갔다? 이게 좀 약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논리였어요. 게다가 또 머리는 따로 이제 숨겨뒀잖아요. 이 정황을 보고 너의 잔혹성과 계획성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라고 지적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차오의 계획살인이 인정이 되었고요. 중국 재판에서도 너무나 유례없는 시신 유기 방식이었다라는 것이 인정되면서 차오에게는 사형이 선고됩니다. 한편 1년 8개월간 신원 미상 상태였던 허칭칭의 시신은 드디어 고향에 있는 한 공동묘지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나마 수습이 가능한 시신을 모아서 매장한 건데요. 여전히 찾지 못한 부위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일부 대중들은 유족에게도 큰 비난을 퍼부었어요. 딸이 실종된 지 거의 2년이 지나서야 신고를 하고 그런 부모가 어딨냐. 딸을 좀 더 신경 썼더라면 빨리 해결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주장이었죠. 허칭칭의 부모 또한 지금까지 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뭔가 가해자의 전말에 우리가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정말 이게 계획살인이었다면 차오의 그 잔혹성 당연히 비난받고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고 또 이제 내연녀라는 관계 때문에 대중들의 차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롭게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3년 3월 15일 홍콩의 타이콕 추이 아파트 건물 안으로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한 아파트 현관문을 열게 되는데 열자마자 안에서 막 코를 찌를 듯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비릿하고 기분 나쁜 악취가 풍겨왔어요. 그런데 이 고약한 냄새에 비해 집안 내부는 상당히 말끔한 편입니다. 보기에 평범한 가정집 같고요. 경찰은 조심스레 집안을 살피면서 악취가 어디서 나는지 근원지를 찾아 헤매는데요. 그러다 잠시 후 주방에 도착해서 거기에 있던 냉장고 문을 여는데 딱 보니까 차곡차곡 도시락통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반찬 도시락이 아니었죠. 먼저 사건이 시작된 건 약 일주일 전인 2013년 3월 7일. 홍콩 경찰서로 실종 신고가 들어왔어요. 사라진 사람은 65세의 남성 글로리 차우 그리고 63세의 여성 문 시우. 이들은 인근에 거주하던 노부부인데 부모님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 라면서 두 아들에 의해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죠. 일단 신고자는 노부부의 첫째 아들 차우 호이롱 그리고 둘째 아들 헨리 차우 호이롱이었습니다. 이들의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연락을 나눈 건 신고로부터 5일 전인 3월 2일이었대요. 이후에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경찰이 주목한 건 바로 이 5일간의 공백인데요. 아들들은 왜 좀 더 일찍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 아들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부모님이 원래 중국 여행을 가시려고 계획했대요. 연락이 없기에 그냥 좀 일찍 가셨나 보다.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며칠째 계속 연락이 없자 신고를 했다는데 경찰은 두 아들과 이렇게 간단한 대질 신문을 마쳤고 노부부를 실종으로 판단,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합니다. 그 시각 두 형제는 아니 이 수사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마음이 급해졌죠?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고 직접 찾아 나섭니다. 먼저 여러 언론을 통해서 부모님이 실종됐습니다. 그걸 알렸고요. 또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저희 부모님 이렇게 생기셨는데 보신 분은 제발 제보해 주세요. 대중에게 자그마한 단서라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러면서 이 사건은 홍콩에서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역시 아니 노부부가 어딜 가셨냐 라면서 막 무사 귀환을 바랬고 또 그 SNS를 열심히 퍼날라줬어요. 그러던 3월 12일 경찰로부터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노부부가 애초에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 핸드폰과 신용카드조차 사용한 흔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생존 반응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건데요. 이러면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누가 혹시 노부부를 납치한 걸까요? 자, 일단 장성한 아들 둘을 두고 있는 이 60대 부부는 주변에 딱히 원한을 살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채무관계도 깨끗했고요. 자, 이렇다 보니까 원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점점 더 수사가 어렵고 미궁으로 빠져갔죠. 그렇게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노부부는 실종된 상태고 경찰은 결국 대대적으로 전국에 전단지를 유포하게 돼요. 물론 이미 방송과 SNS를 통해서 사건이 알려지긴 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개의 목격담이 나오지 않는 아주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3월 15일 경찰서로 놀라운 제보가 들어왔죠. 여보세요? 저 범인 알고 있어요. 실종된 노부부를 죽인 건 헨리 차우예요. 자, 여기서 언급된 헨리 차우, 그는 노부부의 둘째 아들입니다. 제보자는 헨리 차우가 부모를 살해한 후에 시신을 방치했다라는 사실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근데 다행히 경찰이 이걸 단순한 장난 전화로 치부하지 않았고요. 이 헨리 차우, 줄여서 헨리라고 부를게요. 이 헨리를 찾아가서 추궁을 하게 됐죠. 아니 아드님, 지금 상심이 크신 건 아는데요. 지금 경찰서에 누군가 당신이 부모님을 살해했다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둘째 아들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아주 차갑고 무표정한 표정으로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맞아요. 제가 죽였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여태 직접 실종 신고하고 막 전단지 돌리던 이 아들이 자기가 범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살인 자백은 정말 잔인무도했죠. 자, 실종 신고 6일 전인 3월 1일입니다. 이날 헨리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삿짐 정리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원래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독립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고 그래 집이 너무 어지럽겠다. 내가 가서 좀 도와주마 라면서 둘째 아들이 사는 아파트로 오게 되죠. 딱 도착을 했는데 이상해요. 현관문이 다 열려 있고 아들아 하면서 이제 들어가 보는데 아무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두리번거리면서 일단 거실로 들어섰죠.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머리를 치고 공격합니다. 어머니는 목에 치명상을 입고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저항을 했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아요. 이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은 범인이 바로 둘째 아들 헨리 차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범이 있었죠. 그의 친한 형이던 채춘 K. 천륜을 저버린 존속살인을 저질렀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후에 두 사람이 더욱더 분주하게 움직였죠. 왜냐? 이젠 시신을 처리해야 하니까요. 일단 부부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다음으론 몸통과 팔, 다리를 토막내기 시작했죠. 그 자른 부위는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부위들이 남아있죠. 본격적인 작업은 이제부터였어요. 이 두 사람이 좀 처리하기가 어려운 뼈나 장기 같은 건 랩에 다 감싸요. 그 다음에 비닐봉지에 넣고 다시 한 번 더 종량제 봉투로 감쌌죠. 그러니까 이걸 쓰레기로 둔갑한 겁니다. 외부에다 버릴 생각이에요. 두 사람이 봉투 들고 가까운 해변가에 가서 시신을 요기했고요. 근데 이걸로는 부족해요. 여전히 집 안에는 토막을 내고 남은 수많은 피부 조각들이 상당량 남아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야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막 머리를 맞댔고 그 와중에 번뜩이는 생각이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건 바로 중국의 전통 요리 중에 하나인 차슈. 이게 돼지고기 덩어리에 양념을 해가지고 바베큐 형식으로 구운 요리거든요. 아니 이게 여기서 왜 나오냐고요? 짐작하셨죠? 그 부모의 남은 시신 조각들을 요리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두 사람이 피부에 남아있는 핏기와 수분기를 다 제거했고 소금으로 절인 후에 막 여러 가지 양념을 들이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락용 플라스틱 용기 안에 이걸 차곡차곡 넣어서 담게 되죠. 그렇게 다 하고 보니까 이 부모님의 시신은 냉장고 안에서 마치 흔한 도시락 반찬처럼 보였습니다. 이 엽기적인 일들은요, 무려 5일에 거쳐서 진행됩니다. 모든 훼손 작업이 다 끝난 뒤에 집 안에 막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비릿한 냄새가요.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강한 소독약을 가지고 와서 두 사람이 말끔히 청소를 했죠. 마지막까지 굉장히 치밀해요. 자, 이렇듯 부모를 살해했다는 전말이 밝혀지고 나서 헨리가 밝힌 살인 동기는 더 터무니없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피아노를 배우라고 강요한 적이 있어요. 그게 전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해? 피아노요? 이게 다라고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어서 헨리가 말하길 사실 그는 어릴 적부터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중학교가 가면서 성적이 좀 많이 뒤처졌고 시험에서 낙제를 하는 일까지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헨리도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면서 급기야 우울증과 또 대인기피증 그 외에 여러 정신적인 문제를 겪게 되는데요. 부모님은 이런 아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주로 유학을 결심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거기에서 좀 새롭게 시작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하지만 이들의 바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마는데요. 호주에 온 헨리는 유학생활 내내 오히려 호주에서 인종차별과 또 학교 폭력에 시달립니다.
어쩌면 홍콩에서보다 더 비참한 삶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애 성격은 더욱더 폐쇄적으로 변해갔고요. 주변 사람에 따르면 그는 약간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살고 있는 다소 극단적인 성향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종종 막 화를 참지 못해서 돌발 행동을 보이기도 했어요. 친구들 좀 무서워하죠. 근데 이맘때쯤 헨리는요, 자기가 이렇게 된 모든 원인은 다 부모님 때문이라고 탓하게 돼요. 아주 서슴없이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부모가 다 잘못된 거다라는 원망을 강하게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 예를 들어 우리 부모가 초등학교 때 나를 억지로 피아노를 배우게 하더니 중학교 때는 나를 방치하고 고등학교 때는 아예 다른 나라로 보내버린 거야. 이런 식이었어요. 결국 2003년 부모는 아들을 다시 홍콩으로 데려왔죠. 그런데 이후 헨리는 방 안에 틀어박힙니다. 가족들과 소통하지 않았고 그와 동시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은 더욱 커져갔고요. 참고로 부모는 결코 그렇게 무관심하고 비정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저 좀 엇나가는 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서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 것뿐이에요. 당연히 이게 그들만의 사랑과 애정의 방식이었던 거고요. 하지만 헨리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주변 환경, 사람, 이것만 탓하는 좀 다소 비겁한 자세를 보이는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 원망과 분노를 키워가던 어느 날 땡! 나는 부모를 살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심지어 이 계획은 무려 반년에 걸쳐 아주 세심하게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조력자도 있었고요. 헨리의 지인이자 공범인 채춘 K. 그가 이 살인에 가담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채춘 K는 IQ가 84 정도 되는 다소 지능이 낮은 아이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래요. 이 채춘 K가 사실 학창 시절을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어떤 여성한테 빠졌는데 걔한테 속아서 돈을 많이 잃은 경험이 있어요. 그게 상처가 됐고 홍콩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삶을 포기하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었죠. 집에서 막 연탄 피우고 쥐약 먹고 여러 번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가족들이 빨리 발견해서 목숨은 건져요. 근데 이때의 후유증으로 뇌에 손상을 입게 됐고 다소 지능이 떨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채춘 K 역시 자신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원인, 모든 원흉이 그 뉴질랜드에서 만난 여성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헨리와 채춘 K, 이 둘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강한 원망이요. 또 유학 생활에서 고통 같이 겪었죠. 이걸 계기로 금세 가까워졌다고 해요. 그러다 헨리가 마침 내 분노를 표출하겠다, 나는 부모를 죽이겠다 라고 하자 채춘 K도 여기에 가담을 하게 된 거고요. 둘이 같이 했어요. 매주 만나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우리가 이렇게 범행을 하자 막 회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 흉기를 구매하면서 그날 D-Day가 다가오기를 기다린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친형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헨리야, 어머님 아버님이 곧 중국 여행을 가신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러자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한 겁니다. 참고로 이 형은요, 설마 동생이 부모님을 살해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 어떤 전조 증상도 형은 알지 못했다고 하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 그 앞서 경찰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었잖아요. 그 부모님을 죽인 거는 헨리라고 말한 거. 그게 채춘 K였냐?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채춘 K도 공범이니까요. 사실 헨리는요, 이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너무도 기쁜 마음에 주변에 이 사실을 떠벌리게 돼요. 특히나 친구들한테 야야, 내가 우리 부모 죽였다? 근데 내가 어떻게 죽였는 줄 알아? 내가 시신은 어떻게 회수되는 줄 알아? 하고 황당하게도 자랑하듯 말한 겁니다. 심지어 체포되기 하루 전날에는 내가 이러다 연쇄 살인범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말하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욕망을 드러냈고요.
이걸 알게 된 지인 중 한 명이 경찰에 제보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한편 경찰은 두 사람의 범행 사실을 확인한 후에 급하게 현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파트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거기서 부모의 머리를 발견할 수 있었죠. 다른 신체 부위들도 있었는데 이게 너무 훼손이 많이 돼서 사실상 그곳에서 형체를 알아보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수사팀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건 바로 냉장고 속 도시락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안에다가 시신을 요리해서 차곡차곡 넣어둔 것도 소름 돋는데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 도시락통 중 일부가 2차례 정도 전자레인지를 통해 데워진 사실이 드러나요. 아니 이걸 왜 데펴요? 이거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범인들한테 물어보니 자신들은 그저 요리만 했을 뿐 절대 인육을 섭취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애초부터 왜 이걸 전자레인지에 데피냐고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충격이죠. 무슨 생각이었냐라고 묻기 전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라고 밖에 이건 설명이 안 돼요. 2014년 8월 헨리 차우와 채춘 케이 두 사람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둘이 놀랍게도 아주 죄를 무마하기 바빠요. 헨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살인한 건 맞는데 시신을 훼손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사체 유기죄는 피하려는 것 같죠? 게다가 변호사는 또 정신적인 문제를 들면서 형을 줄이려고 애썼고요. 반면에 채춘 케이는 내가 범행에 가담을 하긴 했지만 이건 헨리의 협박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변호인 측에서 사실 채춘 케이가 좀 지능이 낮잖아요. 그걸 토대로 이 헨리가 얘를 이용한 거다라는 주장을 펼쳤고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배심원단이 9명이 있었는데 그중 8명이 헨리 차우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요. 한편 만장일치로 채춘 케이에 대한 무죄를 인정합니다. 무죄요. 그러니까 채춘 케이가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지능이 사실상 80사라고 했지만 초등학생보다 낮은 수준이다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이러면 충분히 헨리가 하자는 대로 그냥 끌려갔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받아들여진 거죠. 판사 또한 이 배심원단의 판단을 인정했고요. 결국 2015년 3월 최종 법정에서 채춘 케이에게는 징역 1년, 헨리 차우에게는 종신형이 확정됩니다. 홍콩 사회를 뒤흔들었던 최악의 도시락 시신 폐륜 사건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종 변론에서 헨리는 끝까지 망언을 내뱉었죠. 저는요, 부모님만 사라지게 된다면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직까지도 그 후회와 반성보다는 부모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는 듯 합니다. 헨리는 경찰 조사 당시 과거 자신은 완전 패배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헨리가 인생의 완전한 패배자가 된 건 부모를 죽인 그 순간부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흉은 부모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깨달아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